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직업을 잃게 된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직업이 좀 일찍 없어지는 것뿐이지 평생 직업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개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다 나오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 없이도 우리는 늘상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정리가 참 잘 돼 있는 그리고 편집이 참 잘 돼 있는 아주 멋진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규영입니다. 위기 돌파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저자님의 책으로 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지를 보면은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뭔가 하면은 35세에서 45세 직장인이 놓치면 후회할 서바이벌 키트 6가지. 예,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 나는 20대도 있고, 그쵸? 내지는 31살도 있고요. 내지는 나는 50대인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가장 좋다는 것이고, 다른 연령층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책의 날개를 보시면은요, 처음에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배드 뉴스를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드 뉴스. 다시 말해서 위기 관리를 갖다가 본인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 위기 관리 시리즈로 이 책을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전문은 바로 이 배드 뉴스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처리할 것이냐에 관한 컨설턴트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저는 주로 기업의 CEO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조직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어떤 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걸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개인에도 적용이 되겠는데요? 대표님 개인 컨설팅 안 해주나요? 그러면서 아마 이 책이 아마 기획이 된 것 같아요. 7페이지 밑에 보면은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저의 30대를 돌아보면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커리어를 일구었어요. 세계 3대 홍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 가운데 하나인 한 곳에서 인턴으로부터 시작해서 36세의 한국 지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36세에. 와우, 저도 35세 사장 됐는데 이분도 만만치 않게 30대 중반에 사장을 했으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3년간 매년 매출을 갖다가 갱신을 갖다가 기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40이 되던 해에 이분이 독립을 해서 이제 회사를 차렸던 케이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는 입지 전적이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만히 본인을 들여다보니까 본인이 일 중독자로 살았던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잖아요. 취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도 못했대요. 지금 행복한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껍데기만 살았구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30대에 저는 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그게 곧 삶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결국 저는 맨 위에 첫 번째, 저는 결국 30대 후반부터 도움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비밀을 지켜주면서도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호주의 나이가 지긋한 코치로부터 3년간이나 코칭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쓰러졌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또 캐나다 할리팩스에서 열린 참선과 리더십을 가르치는 캠프에도 참여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끊임없이 일종의 하프타임 내지는 코칭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우연히 어떤 그 잡지사에 칼럼을 쓰는데, 그때 아마 그 서바이벌 키트라는 주제를 갖다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위기 상황들을 이 서바이벌 키트라는 제목을 해서 6가지 주제로 이걸 만들어 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이어령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나와요.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 잘 나가는 그 김정은 소장님한테 이렇게 충고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살면서 피크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 전 명지대 교수인 김정은 소장님한테 이제 충고를 한 거죠. 그 이후에 김정은 소장님은 모든 군의 활동을 다 접고서 일본으로 가서 유학 가서 이제 그 미술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냈던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피크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정상만 바라보며 치닫다 보면 어느 순간 추락하며
내려오는 인생만 있을 뿐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피크만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자기 삶을 잘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은 직장인에게 피크란 임원이 되는 것이나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피크는커녕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산 정상에 비유하면 산 중턱이나 그 이하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산 중턱에서 직장을 떠나는 순간 급격 하산의 길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임원이 되거나 억대 업무를 만져보지도 못한 채 40대, 잘해야 50대 초반에 직장을 떠나 내리막길을 걸어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요 시점들이거든요. 다 퇴직하는 시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나도 절감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걸 갖다가. 피크에 대한 속성을 두 가지를 얘기하죠. 13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7번째쯤, 피크, 즉, 성공에는 속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성공의 가장 큰 특징은, 희귀성이라는 거죠. 희귀하다는 거죠. 희귀하다는 거. 이분이 그 데이터를 보니까 중간에, 억대 연봉, 그러니까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41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 1,500만 그 근로자로 이렇게 나누면은 100명 중 한 3명 정도, 2.6%가 억대 업무를 받는다니까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대졸 신입사원이 임원이 될 확률을 보니까 1,000명 중에 7.4명, 그러니까 0.74%이고 대기업은 더 낮아서 0.47%.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만 임원이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14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성공의 또 다른, 그러니까 피크의 또 다른 특징 두 번째가 바로 보면 비지속성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지속 가능성이 참 좋은 거라는 거 알잖아요. 서스테이너블.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가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대졸 신입사원이 임원이 되기까지의 평균 기간이 21.2년이랍니다. 21년간 그렇게 애를 써서 그 임원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임원 자리를 유지하는 평균 기간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아요. 데이터도 좋고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습니다. 임원의 평균 임원 재직 기간이 4.4년이랍니다. 그 4.4년을 갖다가 내가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21년 동안을 갖다가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좀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꽃이라고 하는 그 별을 달았다 하더라도 직장인의 별이라는 임원이 되고서도 기뻐할 겨를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떠날 날이 다가와 문을 나서니 서 있을 힘도 없었다. 1%의 경쟁률을 뚫고 40대 후반에 임원이 됐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막상 옷을 벗고 나니 5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다. 뭐든 해야 할 나이에 퇴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제 친구들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물론 임원에도 못 간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본격적으로 서바이벌 키트 첫 번째, 요 직업 분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6가지 서바이벌 키트를 보면은 첫 번째가 직업이고 두 번째가 경험에 관한 거, 세 번째가 관계, 네 번째가 배드뉴스, 이 배드뉴스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역사에 관한 얘기고, 자신의 역사, 여섯 번째가 균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직장을 떠난 사람들의 3가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직업을 갖다가 구분합니다. 직장이란 영어로 오피스, 즉 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업으로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직업은 영어로 커리어 혹은 프로페션,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업을 말하는 겁니다. 업. 그래서 단순하게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취업이란 것은 직업이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다닌다고 반드시 직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그만둘 적에 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번째,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자신만의 직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 없이 그냥 월급만 받게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쟁력이 없어요. 직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업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것은 땡땡 무슨 회사,
이런 게 직장이겠지만 직업이란 것은 A 회사를 가든 B 회사를 가든 C 회사를 가든 아니면은 뭐 무슨 단체를 가든 관계없이 그 일을 동일하게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는 어떤가요? 디자이너는 A 회사 다니다가 B 회사 업종을 바꿔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디자인 하던 사람이 뭐 가전제품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 업종과 관계없이 어떤 회사와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자기 경쟁력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갖다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5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는 데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데 첫 번째가 직장과 연결고리가 있는 직업을 만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과 관계된 걸 갖다가 가지고 나오는 경우, 거기서 뭔가를 갖다가 지식을 습득하든지 노하우가 있어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독립하는 경우가 가장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직장에서는 뭐 월급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뭐 많이 벌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 전문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를 갖다가 내가 체득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분명히 돈은 아마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벌었을 거예요. 회사가 벌었을 거예요. 근데 돈은 못 벌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DNA에 내 경험 속에 그걸 갖다가 습득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공평한 겁니다. 돈은 사장님이 버십시오. 나는 내 몸에 내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터득하겠습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일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회사?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트라는 나름대로 직업을 만들어서 40세에 독립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일하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어디서? 직장에서 그 노하우를 갖다 체득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케이스고, 둘째는 직장과는 다른 직업을 만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다니다가 자신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목공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싸우자 취미처럼 해야 되는데 나와서 목공소를 차린 케이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내가 이제 회사원으로 평범하게 나왔는데 어떤 NGO 단체에서 관련된 회계 지식으로 뭘 갖다 이렇게 또 제2의 커리어 시작한다든지 직접적인 관련이 좀 덜한 그런 분야에서 하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보면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아무런 직업을 만들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치킨집 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치킨집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전국에 치킨집이 7,400개가 생기는데 5,000개가 망한답니다. 그래서 창업 3년 이내에 거의 절반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80%는 10년 내에 실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제 지인들 중에서 그냥 프랜차이즈 했다가 불과 2년 만에, 왜 2년인가 하면은 계약 기간, 건물 임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해서 쫄딱, 집에 월급 한 푼도 못 가져가고 하는 케이스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동안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저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다는 말은 직장을 떠나서도 스스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든 프리랜서든 혼자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명함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가끔 제 세미나 때 그런 이벤트를 해봤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 명함입니다. 이게 제 명함인데요. 이 명함에다가 회사와 직급이라든가 직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지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지어봤거든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예, 회사도 지우고 뭐 과장, 상무, 임원, 사장이라는 타이틀 다 지었을 적에 마지막 남는 그 이름 석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서 본인의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놓고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꽂아 놓고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칼을 갈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랬을 적에 직급과 직책을 다 지었을 적에 회사를 다 지었을 적에 마지막 남는 그 이름 석자에 여러분 그 네이키드 스트렝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벌거벗은 힘? 알프레드 테니슨 시인이 썼던 그 참나무라는 시에서 네이키드 스트렝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갖다 다 떨궜을 적에 겨울에 쓸쓸한 그 참나무에서 그 시인은 뭘 봤습니까? 네이키드 스트렝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벌거벗은 힘. 그건 뭔가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이름 석자에 남아있는 여러분만의 그 네이키드 스트렝스, 벌거벗은 힘. 그건 도대체 뭔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확보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의미가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25년 커리어가 아니라 50년 커리어라면서 구본영 선생님 얘기가 나옵니다. 28페이지도 계속 나오죠. 2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변화 경영 사상가 고 구본영 소장님. 구본영 소장님은 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시고 너무나도 아쉽게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저도 직접 한번 찾아와 뵙고 제가 가르침을 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직접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이 저자도 구본영 선생님이 운영하는 아마 세미나라든가 거기에 아마 참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29페이지 보면은 중간 정도에 25세에서 50세는 직장에서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전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면 25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번 돈으로 남은 30년 내지 40년 갖다 버텨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일하기 좋은 나이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은 왜 35세가 마지노선인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칠판에 쓰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가져 나왔는데 요 표가 그렇습니다. 요 표에 보시면은 저자가 쓴 표하고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25세 전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기죠. 그리고 25세에서 50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기 좋은 나이인 거죠. 55세까지는. 50세까지는.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어떤 조직에서든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임원으로 승진을 하든지 계열사 사장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공직에 있고 정년이 보장된 그런 단체도 있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시키면서 막 제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전에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세에서 50세까지는 35세까지는 10년 동안은 사회 초년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때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 목표가 되고 그래서 이때는 방향만 정해도 성공입니다. 내가 이 업에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 분야야. 그것만 발견되고 그것만 내가 찾는다 하더라도 그거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결정돼도 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35세에서도 40세가 중요한 거죠. 이 35세, 40세까지는 왜 중요한가면 이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 거고 일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일만 시간의 법칙은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아웃라이어가 돼서는 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은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시작고 10년을 보내야 그게 만 시간인데 그게 바로 1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법칙 이것도 역시 요 35세, 45세 사이에 그걸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드렸듯이 직장을 다닌다고 직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때 뭘 만든다? 내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요 35세에서 45세 사이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50대, 60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때 시작하려면 너무 기운도 빠지고 만만치 않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갖다가 35세, 45세 직장인 서바이벌 키트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바로 요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31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32페이지 중반에 우리는 어떻게든 임원 자리에 올라 40대 중반에 떠날 것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까지 고작 몇 년을 늘려보려는 노력 속에 갇혀 있다. 최근 삶의 이모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35세, 45세에 제대로 기틀을 닦아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원이 됐다고 직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열사 CEO가 됐다고 직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직급 내지 직책이 높아졌다는 것 뿐이지 직업이 생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임원이 된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더 힘듭니다. 군 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도 제가 이 스타다 하신 분들 많이 뵀는데 그분이 전역하시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멘붕에 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책, 그 자리가 아니라 직업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34페이지 8개의 모자와 슬랫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을 찾을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8개의 모자와 슬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찾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인데 무엇이 재미를 만드는가 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 돈을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는 뭐 뭘 잘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이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바꿨던 이유는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가는 무엇이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질문이고, 무엇을 잘하는가라는 질문은 무엇이 돈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질문을 바꾸는데, 잘하지만 돈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 본질에 가까운 질문이기 때문에 무엇이 재미를 만들어내는가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 돈을 만들어내는가,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직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8개의 모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8개의 모자는 여기 보시면은 요 우산은 확실한 우산은 이건 이제 내 직업입니다. 예? 내 현재 직장에 다니는 거 내지는 내 직업, 이런 거고, 하나 8개 모자는 그냥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활동. 예, 그래서 무엇이 재미를 만들어낸가, 그런 거에 의한 것이 8개 모자입니다. 그런 모자가 한 8개쯤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8개의 모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이 8개는 되어야 하고, 이런 모자들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좋아하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야가 8개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샴페인 전문가, 내지는 뭐 어떤 목공 기술, 뭐 이런 것들, 내지는 내가 어떤 라이프 코칭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서 코칭, 뭐 이런 거 좋아요. 아니면 스토리 워커라든가, 코미디 작가라든가, 재즈 뮤지션, 아니면 즉흥 연주 연기 이론가, 이 8개의 모자는 꼭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 그 무엇인가에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다 보면 다양한 모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8개가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개도 괜찮고 5개도 괜찮습니다. 2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그만큼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낚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는 슬래시 효과입니다. 슬래시 효과. 자, 슬래시 효과는 마르시 엘보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만든 단어인데, 슬래시 효과는, 이분은 이제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슬래시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딱 한 가지만으로 답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르시라고 엘보허라고 하는 그분도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이면서도 뉴욕타임즈에 또 칼럼도 써요. 그럼 돈도 조금 벌잖아요. 또 이제 작가나 강연도 하기 때문에 또 돈을 좀 벌어요. 그다음에 또 비영리 싱크탱크의 연구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를 갖다 동시에 하고 있고, 수입도 4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슬러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러시 효과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커리어를 갖다가 무조건 그만두고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새로운 수입을 갖다가 다변시키는 그런 방법이 바로 슬래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개발하면 좋으냐? 대표적인 사례가 뭐 어떤 글쓰기, 칼럼을 써서 원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굴 가르치거나 코칭하거나 그런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연설을 하든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가끔은 이제 취미를 발전시켜서 약간의 돈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취미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그래서 수입을 다변화시키는 그런 케이스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양식을 하나 그려봤는데, 내 모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갖다 좀 이렇게 그려보시고, 약간의 돈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가 갖다가 이렇게 좀 워크샵을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연습장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캡 앤 슬러시라고 돼서 재미와 돈, 그 다음에 1, 2, 3, 4가 있는데, 재미도 있고 돈도 되는 거는 행운의 영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는 있는데 돈은 안 돼요. 그건 취미와 보람의 영역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재미는 없는데 돈이 좀 되는 거, 그건 생계의 영역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재미도 없고 돈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이제 불운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4번은 빨리 포기해야 될 것이고, 요 내가 2번, 3번의 영역이라면 요걸 갖다가 행운의 영역으로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의 어떤 과거나 현재, 미래, 먼저 현재부터 해보세요. 현재 내가 어떤 영역에 해든지를 갖다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과거는 어땠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써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바이벌 키트 2번째 경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삶이란 관객의 스포츠가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관람석에 앉아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며 삶을 흘려보낸다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삶이란 관객 스포츠가 아니란 거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망하거나 지켜만 보지 말고 직접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큰 주제로 경험, experi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54페이지면 제목에 할 수 있다를 했다로 바꾸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뭔가요? 공개 약속의 힘. 이룰 게 있어야 실행력이 커진다. 공개 약속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은 리추얼의 힘. 매일 반복하는 의식이 있어야 성공한다. 매일 내가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리추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59페이지면 그 레프리의 힘. 심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일이 진행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코칭을 받으란 얘기고요. 멘토링을 받으란 얘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을 보면 1만 시간을 갖다 다 보내는데 누구는 세계적 클래스가 되고 누구는 아니란 말이죠. 그냥 동네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열정의 배신한 책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세계적 탑 클래스가 된 사람들은 의식적인 훈련, 의도적인 훈련하는 시간이 그 1만 시간 중에서 5천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동네 수준은 1000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훈련, 의식적인 훈련은 뭔가 하면 코칭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적인, 의식적인 훈련 내지는 코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초등학생이 됐던 중고생이 됐던 스포츠 선수들은 다 누가 있습니까? 코치가 있습니다. 수영이 됐던 축구가 됐던 다 코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도 코치가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공을 잘 차는 사람들도요, 다 코치가 있는 거 아세요? 감독이 있고? 왜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도적인 코칭을 몇 시간? 1만 시간 중에서 5천 시간을 딱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보면은 네 번째, 포모도로의 힘.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포모도로라고는 앱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25분 일하고 5분 쉬고, 25분 일하고 5분 쉬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집중을 하고 쉬고, 집중하고 쉬고, 이제 그런 이제 앱이 있다는 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몰스킨의 힘. 적어야 실행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꼭 이렇게 무슨 뭐 노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 노트를 잘 써서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63페이지 보면은 머릿속에 결심하는 것보다 종이 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이 역시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독일의 콘스탄츠 대학교의 페터 골위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특정 상황에서 목표와 관련된 특정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갖다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꿈을 이루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꿈을 갖다가 종이에 적었기 때문에 최연소 CEO도 되고 심지어는 제가 13년 만에 그 자녀도 태어났고 또 프루덴셜에서 연봉 한 4억 받은 것도 다 종이에 적었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봉준호 감독님, 마더 이야기도 보니까 와, 본인이 꿈꾸고 생각했던 장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나 스케치를 하고 다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장면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기생충도 마찬가지죠. 기생충도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바로 기생충의 어떤 시나리오도 다 적은 거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적었을 뿐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심지어 이렇게 다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놀라워.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사서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세계적 작품이 나온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데 진짜 참 박수를 쳐주고 싶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은 매일의 힘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기훈련과 자기통제입니다. 가왕 조용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목을 쉬면 노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수의 생명은 목소리의 발길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거다.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몸을 단련시키고 연습을 해야 된다. 아니 목소리 노래 연습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운동하라잖아요. 뭘 위해서? 노래 잘하기 위해서 운동하라잖아요. 와, 참 대단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조차도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가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숙연해졌던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보면은 양식이 하나 나오죠. I did 체크리스트. 내가 난 뭘 하고 싶어가 아니라 I did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IDD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양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들은 IDD 체크리스트 따로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공유해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서바이벌 키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89페이지 보실까요? 89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아는 사람이고요. 마크 그레노베터가 쓴 논문에 약한 연대의 강력한 힘이란 말 있죠. 약한 연대의 강력한 힘.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의외로 굉장히 그 약한 연대,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닌 그냥 그저 아는 사이, 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정보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소개받았어 그러면요,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아는 사람, 그냥 대충 아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소개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더 스트렝스 오브 위크 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 정보를 누가 줬냐고 물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친구 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슨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독서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느슨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맨날 함께 매일 같이 다니는 가족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 아이가 보면은 가는 식당도 똑같고, 가는 길도 똑같고, 차도 똑같고, 맨날 똑같아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업 쪽이라든가 경계를 넘나서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낯선 장소를 가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왜 여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한 관계의 강력한 힘, 그걸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92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오죠. 친구와 아는 사람은 다른 이유에서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친구, 가족과 같은 강력한 연대는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준단 말이잖아요.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줍니다. 클레이스텐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투자를 뒤로 미뤄도 된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무리 느슨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강력한 관계인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행이 이제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50대는 반드시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아무리 부부관계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제 스승님으로부터 늘 그걸 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잘 빠져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그 부부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랑,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6페이지에도 보면 거기에 기브 앤 테이크 나옵니다. 애덤 그랜트.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좋은 책을 갖다가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좋은 책들은 계속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슨 개념이 나오나요? 테이커, 기버, 매처란 개념이 있습니다. 테이커는 뭔가 빼는 사람이고, 기버는 그냥 퍼주는 사람이고, 매처는 주는 거 받는 거 이렇게 균형 맞추는 것 같아 매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실패한 사람도 기버가 많고요, 성공한 사람도 기버가 많습니다. 성공한 기버가 있고 실패한 기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남에게 도움만 주는 사람들은 실패한 기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기버는 물론 남에게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성의 원칙이나 기브 앤 테이크를 오해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로버트 엑슬로드 주장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상대방의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가 하는 그대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부정적이면 부정대로 해주고 긍정이면 긍정대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내가 먼저 퍼주고 내가 먼저 베풀어주고. 굉장히 좋은 지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적에 나는 막 뭔가 줬는데 상대방이 영 부정도로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은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성공과 행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IQ나 학벌이 아니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자그마치 1937년부터 70년 동안 추적 연구한 바에 따르면 50대 이후의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47세 무렵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랍니다. 와,
굉장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의 행복은 41세까지 만들어왔던 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보면은 행복해지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의 훌륭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하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비밀은 내가 친구와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먼저 다가서는가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려면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렇게 퍼줄 수 있는, 먼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7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좀 표가 있죠. 친구 혹은 강한 연대, 아는 사람 혹은 약한 연대에 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친구 혹은 강한 연대, 나의 친구가 누가 있고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연대에 있는 것들이 뭐냐? 뭐 양재나비, 뭐 뚝심나비 다 좋습니다. 나비. 예,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시키기 전에 청소 이렇게 뭐 정리한다든지, 컵 정리한다든지, 밑에 뭘 갖다 주워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역할을 한다든지, 먼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몇 세까지? 47세까지의 인간관계가 몇 세? 50대 이후에 그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서고, 먼저 나눠주고, 먼저 내가 씨앗을 뿌리고 도와주고 밥 많이 사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